안녕하세요. 서울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70을 바라보는 박정혜라고 합니다. 압구정이라고 하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서울 강남 한복판, 한때는 잘 나간다던 연예인들도 줄줄이 살던 그 아파트에 제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들 혀를 내두릅니다. 겉으론 낡았다고 투덜대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무려 50평, 지금 시세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요. 하지만 이 집이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눈 버리고 허리 휘며 벌어들인 돈, 그걸 종이장 접듯 접어두고 또 접어두고 동전 몇 잎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그 세월이 겨우겨우 만든 한 채였습니다. 지하상가 수선집, 그 속에 온갖 단추와 지퍼, 실타래와 바늘을 쌓아두고 낮엔 손님 응대하고 밤엔 허리 구부려 덧댄 천 꿰매며 아이들 교복이며 외투며 새 걸 못 사줘도 손은 꼭 맞게 고쳐주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 모은 돈으로 방 하나씩 갖춘 집을 마련한 거지요. 처음부터 강남을 노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학교만큼은 좀 제대로 다니게 해주고 싶었고 남들보다 못난 형편 속에서도 적어도 공부만큼은 불리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처음엔 그냥 아이들 공부나 잘 시키자고 들어온 동네였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새 이 집이 금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우유 넣어주던 경비 아저씨가 어머니, 요즘 이 동네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슬쩍 묻고 가길래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글쎄 이 낡은 50평짜리 아파트가 70억을 넘긴다지 뭡니까? 가끔은요 진짜 이사갈까 싶기도 합니다. 이만큼 받으면 서울 근교에다 집도 몇 채 짓고 작은 정원도 만들고 주방도 널찍하게 꾸미고 내 방엔 햇볕 잘 드는 안락의자 하나 놓고 책이나 들춰보며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도 좋겠다 싶지요. 하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 셋넷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주들도 슬슬 커가니 명절 한 번 생일 한 번이면 다 모이기도 하고 그럴 땐 이 넓은 집도 방 하나씩 부족할 지경입니다. 오래 살았으니 정도만이 들어서 쉽사리 떠나기도 쉽지가 않게 되었지요. 애초에 식구 다 같이 오순도순 살자고 마련한 집인데 어디로 흩어져 나가기도 아쉽고 이 나이에 짐 싸고 이삿짐 센터 부르기도 번거롭고 결국은 그냥 또 하루를 이 집에서 보내고 만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요. 정든 자리 하나 비우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강남 한복판 50평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면 날마다 여유 넘치게 차려입고 햇살 좋은 카페에 앉아 커피나 마실 줄 아는 줄 알겠지요. 근데요, 실은 내가 이 넓은 집에서 북북 바닥 닦고 하루에 서너 번씩 먼지 닦아내는 이유가 내 자식들, 손주들 그 북적북적한 웃음소리 들으려고 그런 겁니다. 명절날 한 번, 생일날 한 번, 애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 그게 전부지요. 그치만 그날이 오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고 작은 손주들이 어정어정 걸어 들어오며 할머니 하고 부르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부잣집 안 부러워요. 그래서예요. 이 넓은 집안을 매일 아침이면 물걸레로 훑고 화분 먼지도 털고 손때 묻은 유리창도 힘겹게 닦아내며 그 하루를 위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 풍경이, 그 소리가 그렇게 그립거든요. 근데 아무리 쓸고 닦아도 세월이 묻은 벽지 끝은 자꾸만 들뜨고 싱크대 아래는 어릴 적 시골집 장판 밑 냄새처럼 쿰쿰한 게 밥 짓는 냄새랑 은근히 섞여 흘러나옵니다. 남들 같았으면 도배며 리모델링 벌써 했겠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까운 사람이라 그냥 참고 지냅니다. TV 리모컨은 팔 뻗으면 닿는 자리에 늘 놓아두고 밥은 남은 반찬에 물 말아 대충 말아먹고 김치 하나 있으면 그걸로 한 끼 뚝딱이지요.
사람들은 혼자 사니 쓸쓸하겠다고 하지만 전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제겐 편한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적적함도 결국 익숙해지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과 딸들은 지금 강남에선 못 삽니다. 처음엔 다들 집 나가면 한두 해 안에 돌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강남은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버렸죠. 자식들은 이제는 도심 근처 경기도 아파트에 정착해 차 끌고 1시간 거리쯤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들들 주려고 집 2채는 일찌감치 마련을 해놨습니다. 20년 된 구축 아파트지만 인근 지역의 신도시가 개발되어 덩달아 가격이 올랐고 그때는 비싸지 않았을 때 샀는데 그것이 많이 오르니 아들들은 참으로 고마워했죠. 딸들은 집 있는 능력 있는 사위들과 결혼해서 예단 5천만 원씩 보내줬고요. 그래도 딸들은 불만 하나 없이 감사합니다 받았고 감사하다며 다들 제게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요새 집장만 하는 거 힘든데 엄마 덕분에 집장만도 하고. 그래 일단 내 명의로 계약은 해놨다만 조만간 니들 명의로 돌려주마. 어머니 편하실 대로 하셔도 돼요. 저 크게 욕심 안 부립니다. 누구 명의든 뭐가 상관이에요. 어머니께서 어차피 제게 주실 집인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 새끼지만 어쩌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참으로 고맙고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비록 남편 없이 자식들 넷 키웠지만 뭐 하나 모자라지도 않고 사람 구실 다 아는 데다 부모에게 효자 효녀이니 자식 농사는 제대로 성공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풍년이다 싶어서 내가 이룬 업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집 장가가고 손주들 낳고서는 사는 게 다들 바쁘다며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이지만 가끔 노인정 나가보면 다들 저마다 자식 걱정, 재산 걱정에 숨죽여 앉아 수군거리곤 합니다. 전화를 받았다며 한 어르신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우리 애는 전화만 하면 그 소리요. 엄마, 그 돈 안 썼지? 어차피 우리 거니까 미리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인사 대신이요. 그러면 옆에서 또 누가 대답하죠. 우린 그저 나중엔 다 너희한테 갈 거니까 조급해 말어. 그 한마디에 마음을 달래고 사는 거지 뭐. 그럴 때면 저는요. 솔직히 가슴속 깊이 고맙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식들은 좀 다르거든요. 제게 재산을 욕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도 명의를 자기 걸로 옮겨달라고 야단일 텐데 그런 기미가 조금도 없었어요. 엄마, 오래오래 살아. 엄마 건강이 최고야. 재산이야 다 엄마 쓰시라고 모아놓은 거잖아. 맞아. 엄마가 그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우리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 어머니, 저희는 저희 먹고 살 길 잘 찾을 테니까 그 돈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데 쓰세요. 요새는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시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말을 자랑 삼아 꺼내면 주변 어르신들 눈이 동그래져서 감탄하고는 했지요. 아이고 그런 자식들을 두다니 진짜 복받았네 정혜씨. 이렇게들 부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이지요. 그럼 전 속으로 으쓱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지만 자꾸만 자랑이 튀어나옵니다.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 생각에 하루가 즐겁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것도 많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 덜어주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다 준 셈이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람들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만 잘해도 늙은 인생 성공한 거다. 그 말을 저는 오래전부터 실감하며 살았죠. 비록 자식들이 자주 얼굴 보러 오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는 꼭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드셨어요? 혼자 해 드시면 힘든데 근처 반찬 가게에서 배달해 드세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어머니, 요새 밤에 잘 주무세요?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찾아뵙는데 시간 내서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찾아뵐게요. 그렇게 별것 아닌 얘기들로 하루를 채워주는데
그 짧은 통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도란도란 따뜻하게 웃음 섞어 나누는 말 한마디면 혼자 밥 먹던 식탁도 갑자기 고마워지더군요. 동네 어르신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구두쇠인데도 자식들이 아주 효자야. 복이 많지. 아니 자식들한테 돈 한 푼 안 쓴다며? 근데도 저렇게 자라니 진짜 농사 잘 지었네. 우린 용돈 약속 없으면 전화도 없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미안하면서도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걸 숨기긴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와서 자식들 눈에도 우리 엄마 돈이 없다는 이미지가 자연스레 자리 잡았는지 애들이 뭔가 필요한 건 자기들이 먼저 챙겨오곤 했습니다. 오히려 손주들까지도 작은 손에 쥔 동전 몇 잎을 꼭 쥐고 와서는 제게 주었죠.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맙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참 고맙고 제 인생의 보람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어차피 그 돈들 다 자식들에게 가는 건데 괜히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모습이 자식들한테 절약이란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존경받을 일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아이들도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저를 위할 줄 아는 자식들로 자라나 저는 마음 깊이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참으로 예상치 못한 그 하루가 저와 자식들의 사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잘 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참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익숙한 이름이 떠오르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더군요. 양평에 주말 농장을 하고 있다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신송미예요. 송미가 제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수확철이야. 감자, 고구마 빨리 안 캐면 흙 속에서 썩는다. 그러니 너 얼른 와서 좀 가져가. 그래, 한참 열심히 밭일하더니만 벌써 수확할 때가 됐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얻어만 먹어도 되나? 어차피 놔두면 다 똥돼. 가져가서 누구라도 먹는 게 낫지. 아니,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심고 가꿨대? 자식 없으니 자식 대신 가꿨지. 수확하는 재미보다 키우는 재미가 더 있어 나는. 그 말에 엉덩이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송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저 딱했습니다. 송미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산 친구예요. 그래서 자식도 없지요. 평생 친구들 결혼 생활 얘기 들어주고 애 고민 들어주기만 한 친구지요. 결혼 생활 얘기하는 거 듣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떨어져 니들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농담 삼아 얘기하고는 합니다. 저는 비록 남편은 먼저 떠나보내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넷이나 있어 행복하게 살았기에 결혼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만 자식 없는 친구가 그래서 딱해 보일 때는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은 안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식들은 예뻐하니 말이지요. 하지만 송미는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어 뵀고 그 대신 잔뜩 꽂히며 풀이며 이제는 작물 같은 것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워놓고는 친구들을 불러 다 캐가라 따가라 한 송미는 정말 넉넉한 친구임이 분명했지요. 저는 성격상 차비도 아깝고 멀리 나가는 일엔 주춤거리기 마련인데 제 성격을 아는 그 친구들이 저를 알기에 일부러 저희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 태워주겠다며 하루 잡고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차문을 내리고 창밖으로 확 밀려드는 바람 냄새에 속이 시원하게 트이는 것 같았지요. 비닐봉지는 주머니에 찔러놓고 손에 들린 작은 칼 하나만으로 흙 묻은 감자며 고구마를 직접 캐내고 상추며 깻잎을 따면서 나는 지금 어디 여행 온 사람처럼 괜스레 웃음이 나더군요. 흙냄새가요 참 묘합니다. 시골에서 자랄 땐 지겹기만 했는데 이 나이 먹고 다시 맡으니 기분이 괜히 너그러워지는 게 마음 깊은 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참말로 복날 개도 안 나간다는
더위는 아니었지만 햇볕은 쨍했고 땅은 알맞게 마른 듯 말랑했고 그래서 그런지 흙을 손으로 걷어내는 게 어찌나 재미있던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바구니를 채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움직였죠. 누가 더 많이 캤느니 고구마가 감자처럼 동그랗게 생겼느니 웃음꽃 피던 그 들판에 그 순간 그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전 어김없이 구두를 아껴 신듯 단단한 고무장화에 목장갑까지 챙겨 끼고 한 고랑을 마치고 다음 줄로 옮겨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땅을 짚는 순간 흙 밑에서 뭔가 젖은 가죽 같은 것이 또르르 스치고 지나갔고 바로 그 다음 왼 발목에선 불덩이 같은 통증이 전기처럼 번쩍 치고 올라왔습니다. 순간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다리가 풀리며 풀썩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고 귀에는 친구들 목소리가 겹겹이 울리듯 멀게 들렸습니다. 야, 뱀이야. 정혜가 뱀한테 물렸어. 얼른 119 불러. 누군가 다급히 뛰었고 누군가는 제 발목을 조심스레 붙잡고는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합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들리는 삐 소리와 창밖에 나무가 일그러지듯 지나가던 풍경, 그리고 코끝을 찌르던 그 묘한 냄새, 피와 풀잎, 그리고 땀이 뒤섞인 듯한 생생한 냄새가 가슴 안까지 스며들더군요. 결국은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며 세상이 까맣게 접히는 느낌 속에 저는 조용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 너머로 환한 햇빛이 비스듬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곁에선 송미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병원이었습니다. 워낙 오래 다녀 익숙한 곳이기도 했고 송미의 남동생이 병원장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남편 챙기러 각자의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친구만큼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밤을 새워 제 곁을 지켜주었지요. 참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세상사 사람 손 타는 건 다르다지만 진짜 위로는 결국 곁을 지켜주는 그 손 하나더라고요. 그날 병실에서 깨어나 친구 얼굴을 보고 참 고마웠지만 더 마음이 찡했던 건 그 친구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자식들한테 연락했으면 왔겠지. 근데 너 애들한테 피해주고 걱정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 성격 내가 아니까 연락 안 하고 내가 그냥 지키고 있었어.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 순간 가슴 안쪽 깊은 데가 묘하게 찡하고 울려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들한테 병원에 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한 건 괜히 걱정 끼칠까 싶어서였고 친구에게도 괜한 부담일까 조심스러웠지만 그 친구는 조용히 말없이 딱 제가 바라는 방식으로 제 곁에 있어 주었지요. 그게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나도 미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곧 괜찮아지면 내가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줄게. 냉장고 채워주고 가마. 하고 말하자 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정혜야, 너 말이야. 너 그 효자 효녀 자식들 얼마나 믿어? 걔네들 정말 효자고 효녀일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잠깐 병실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차거나 날이 서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뭐랄까 알 수 없는 쓸쓸함 같은 게 묻어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다 보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싶으면서도 괜히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덤덤하게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 자식들같이 효자효녀가 어딨니? 늘 전화하고 늘 나를 먼저 챙기고
돈은 쓰라고 해도 안 받으려 하고 재산이야 전부 엄마 몫이라며 물려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요새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안 하려고 했지만 내 말끝엔 자랑이 한가득 묻어 있었고 솔직히 그게 나 살아가는 원동력 중 하나였지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 그 소리 들으면 늘 허리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그랬는데 송미가 제 자랑에 심술이 난 건지 표정에 미동도 없이 느닷없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내기 하나 할까? 내기라니 농담인가 싶어. 내기? 무슨 내기? 하고 웃어 넘기려는데 그 친구 눈빛을 바짝 세우며 말하더군요. 나는 참 궁금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식들 정말 끝까지 효자고 효녀일지. 그 말에 제 웃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남의 자식 가지고 그런 막말이 어딨어? 너 아무리나 도와줬어도 내 새끼들에 대한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지요. 아무리 친구라도 그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가만히 앉은 채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용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함부로 할 맘은 아니고 그냥 너도 궁금하지 않아? 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착한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뭐? 나 죽었다는 거로 자식들을 떠보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혹시 얘가 요즘 마음이 힘든가? 아직 칠순도 안 됐는데 혹시 치매 초기가 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 눈빛엔 농담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지독하게도 맑고 사뭇 진지했고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심 같은 게 엿보였죠.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게 하면서 사람 마음속 진심을 떠볼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나쁜 짓일까요? 사람 마음은 겉으로 눕고 있어도 속은 전혀 다른 질문을 품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까? 내가 자식 자랑 좀 했다고 평소 말없이 듣던 친구 마음 어딘가에 쌓인 게 있었던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명절이면 혼자 밥 먹는다고 한탄하던 모습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 괜히 샘이 나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시험하듯 떠본다는 건 그 자체로 죄 짓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송미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왜? 자신 없어서 그래? 네가 말한 효자 효녀들이 혹시 아닌 걸로 나올까봐 겁나? 그 말에 속이 벌컥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얘기하면서 느꼈던 뿌듯함, 그 믿음에 스스로 기대어 살던 내 마음이 괜히 약해 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만약 네가 지면 어떡할래? 말끝이 딱 떨어지기도 전에 송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준비하는 듯 했지요. 만약 내가 너한테 지면 100만 원 너한테 줄게. 우리 자식들 속이는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돼?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그래, 그럼 1000만 원 줄게. 됐지? 네 자식들만 잘 협조해주면 너 1000만 원 버는 거야. 너 진다고 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렇게 하면서까지 송미는 뭐가 그리도 궁금해했을까 싶지만 그 내기에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선 사실 궁금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졌다, 내가 죽었다 한다면 과연 우리 효자 효녀 애들은 어떻게 나올까? 눈물바다가 되겠지. 당장 달려오겠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또 그런 믿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겠죠.
마침 병원도 친구 남동생 병원이었고 그 친구가 어느새 남동생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일단 모른 척만 해줘. 병원에 피해 안 가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부탁을 했고 의사도 한숨을 깊이 쉬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 진단서니 응급 기록이니 하는 걸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이상하고도 무모한 실험이 진짜처럼 아주 조용히 하나둘 준비되기 시작한 게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고 믿음이라는 것도요. 때로는 확인받고 싶어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저와 상의한 뒤 먼저 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 목소리는 분명 놀라움에 떨려 있었어요. 엄마가 뱀에 물려서 중환자실이라고요?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충격이 수화기 너머로도 또렷하게 느껴졌지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어렴풋이 열려 있었고 그 아들이 놀란 숨소리가 희미하게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애미가 뱀에 물렸다니 중환자실이라고 하니 크게 놀랐구나. 곧 뛰어와서 울고불고 슬퍼하겠지. 곧 그 발걸음 소리 들릴 거야.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병실 문은 조용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송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지요. 그래도 올 줄은 알았는데 큰아들은 안 오네. 딸한테도 연락해볼게. 친구는 제 둘째 딸 그리고 막내까지 차례차례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들 놀라긴 했지만 그 누구도 지금 당장 갈게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왜 하필 이때 중환자실이라고요? 그럼 어차피 제가 간다 해도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급한 회의 중이라. 지금 운전 중이라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중환자실인데 자식이 가서 뭘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자식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런 어이없는 대답들만이 자꾸만 들려왔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요. 아니, 애들이 왜 이러지? 애미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들이 설마 진짜 뭔가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마음 졸이며 해는 저물고 밤이 깊어졌고 병실 창밖엔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이들이 다 함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달려오지 않은 것은 여전히 속상했죠. 저는 의식 없는 사람처럼 호흡기 끼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 자식들이 지금 내 얼굴을 어떤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을지 가슴이 너무 떨려서 숨을 조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송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데 작은 병원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송미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조용히 대답했죠. 의식 잃기 전에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괜히 큰 병원 가서 의료비 부풀리고 괜한 검사 받는 것보다 믿고 다니던 병원이 낫다고. 그래서 여기로 옮겨달라고 하셨어. 그 말에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날 밤 병실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에 산소줄을 물고 눈은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마음은 온몸을 뚫고 떨려왔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숨죽인 채 오가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점점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차고 가슴 안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엄마가 직접 이 병원 선택하신 거잖아. 우리가 뭐라 하긴 좀 그렇지. 괜히 다른 데 옮겼다가 치료 못 받고 돈만 더 나가면 그게 더 큰일이지. 그러더니 잠시 후 둘째 딸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편히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엄마도 낚이는 거 다 알잖아. 지금도 신경 쓰셔서
저러시는 거일지도 모르고 그 말에 큰아들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죠. 그래, 연명치료가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기계 다 떼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다. 그때 둘째 아들이 툭 너무나도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사실 말인데 이번 기회에 유산 분배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투자 들어갈 때도 많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가 지금껏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효도한 거 그 자체로 이미 역할 다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울컥 뛰어올라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애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이토록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송미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서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재산 이야기로 속삭이던 아이들이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물을 훔치는 척을 했고 제 침대 앞으로 와선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어루만지는 신용까지 했죠.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옷을 입히고 밤잠을 설쳐가며 키워낸 그 아이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얼굴들일까?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다른 얼굴을 쓸 수 있는지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송미는 자식들과 나를 번갈아 보다가 이내 자식들에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와줘서 참 고맙다. 이젠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니들 중에 오늘이라도 엄마 곁에 있어줄 사람 있어? 친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첫째가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요즘은 병원에 간병 시스템 있지 않아요? 바빠서요. 당장 누가 남기는 좀 어렵겠네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자식들은 제 미묘한 미동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송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상황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여기엔 그런 간병 시스템이 없어요. 너희 중에 못 있을 거면 따로 간병인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끝을 맺자 둘째 딸이 짜증 섞인 듯 혀를 찼습니다. 간병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일이 커지면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다 우리 몫이잖아요. 좀 곤란하게 하시네. 그 말에 송미는 말없이 고개를 들고 막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몇 초 흐른 뒤 그 분위기를 감지한 둘째 딸이 눈치를 보다 못해 둘째 아들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엎질러진 물 같았지요. 그러자 송미는 한숨을 살짝 내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유산이 있잖니. 의사 말로는 어머니가 안 깨어나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다해봐야지. 니들 입장에서야 결국 다 너희 몫으로 돌아올 돈이잖니. 그 말에 아이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희 최선 다할 겁니다. 근데 뭐랄까 이렇게 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대비라도 해둘 걸 그랬네요. 그러면서 둘째가 슬며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라면 솔직히 치료비 들어가는 것도 좀 아깝긴 하죠. 안 깨어나실 가능성이 더 크다니까. 괜히 계속 돈만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막혔고 속에서 무언가 쓰디쓴 게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새끼였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줄 수는 없었지만 손으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안이 땀으로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맥없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자식들은 하나둘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끝마다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듯 말하고는 어깨 한번 두드려 줄 줄도 모르고 도망치듯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제껏 저보다 반발짝 물러서 있던 그 친구 송미가 이번엔 발을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효자 효녀 자식들의 본색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송미의 그 기세등등한 얼굴을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렇게까지 분노가 쌓이지 않은 척 자식들 편을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연명치료 말이야. 솔직히 나도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내가 예전에 애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도 있고 이 엄마 그리 되면 하지 말라고. 애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당황해서 그랬던 거겠지. 그 말을 하며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명히 속은 끓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믿음이 마지막 체면이란 걸 꼭 붙잡고 있더군요. 그러자 친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내뱉더라고요. 그럼 죽은 척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럼 진짜 맘이 볼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다. 이대로 친구 앞에서 고개 숙일 수는 없다. 내 자식들 절대 그럴 애들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길고도 외로운 일주일 동안 제 자식들은 단 한 번도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문자 하나, 그 흔한 안부도 없었습니다. 송미는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 자식들에게 제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어머니 상태 여전하셔. 니들이 그래도 네 엄마 자식들인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러주면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자식들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누워 계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굳이 매번 갈 필요는 없죠.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상에 누워있던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야 했습니다. 자존심도 기대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앞에서 우리 애들만큼은 다르다. 나는 자식 농사 제대로 지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내가 거울 속 헛개비처럼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서 이 꼴을 봐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짜고 마치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영안실 앞에 하얀 천을 덮고 조용히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차디찬 침대에 등을 붙이고 숨도 최대한 얕게 쉬며 귀만 열어놓은 채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송미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끝내 돌아가셨어.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병원에 왔습니다. 누구 하나 앞장서지도 않고 누구 하나 눈이 붉지도 않았습니다. 흐느낌 하나 없이 서로 눈치만 주고받았지만서도 죽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번에 오지 말고 그냥 오늘 올걸. 그러게 말이야. 괜히 시간 2번 뺏겼네. 그런 말들이 공기처럼 스며들었고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겠지.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기대 아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하얀 천을 걷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보기 싫다는 듯, 혹은 굳이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그저 거리를 둔 채 서로를 쳐다보며 눈치만 보다 자리만 옮길 뿐이었습니다. 송미 또한 자식들을 물끄러미 보더니만 잠시 뒤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시는 어머니와 마지막 말씀 나누세요. 전 자리 비켜드릴게요. 하며 자식들만 남기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믿는 그 순간처럼 그들의 눈앞에 놓인 제 존재를 더는 엄마도 어머니도 아닌 정리해야 할 유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천 밑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겁고도 차가운 분노를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귀로 들려오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주일이면 얼마야? 연명치료가 하루 80만 원이라던데 560만 원 날리고 가셨네. 560이면 우리의 학원 몇 달치인데 진짜 끝까지 우리한테 돈 쓰기 싫으셨던 거 아니야? 껌 하나 과자 하나도 아깝다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서는 이렇게 펑펑 쓰고 가셨네. 참. 그 말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인내, 모든 절약, 모든 사랑이 이 아이들 눈엔 그냥 인색함이었나 싶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재산부터 나누자. 아파트부터 내놓고 4등분 하자.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은 예적금도 꽤 있을 텐데 그것도 당연히 똑같이 나눠야지. 아니지, 딸들은 출가 외인인데 남자 둘이 7, 여자 둘이 3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장가 갈 때 집안 제식 해줬잖아 엄마가. 우리는 집 못 받았어. 그 말에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내가 장남이야. 일단 집 처분부터 하자. 길게 끌면 재산 문제로 사이만 나빠져. 그러자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게 쑥덕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죽이 척척 잘 맞네. 어머니가 워낙 건강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일찍 유산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 진짜 나 돈복 하나는 있나 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고 숨을 참으려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이 온몸을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 인생 전부였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내 배를 줄이고 내 잠을 줄이고 입으로 먹을 것 다 아껴가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죽은 내 앞에서 엄마 생각보다 일찍 가서 유산을 일찍 받았으니 돈복이 있다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걸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이미 1000번 만번 무너지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배신은 믿음 위에 쌓아 올린 사랑에서 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쥔 채 버티던 그 얄팍한 자존심조차 아이들의 말 한마디 웃음 섞인 계산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게 자식들이라는 것들의 본심이었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며 저는 마침내 하얀 천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니들이 어머니 어떻게 분명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셨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왜? 내가 살아 돌아오니 기가 막히냐? 유산 못 받을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니들 하는 짓 보니까 저승사자가 니 자식들 좋아하는 꼴 보기 사납다고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더라. 도저히 맘 편하게 저승 갈 수 없어서 다시 찾아왔다 이놈들아. 악을 치는 내 입에서 흐느낌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 아이들은 영안실이 아니라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의학비병을 지르며 이리저리 도망가고 바닥에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심지어 기절까지 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참 서글프고 비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살아있어? 이건 사기야. 저는 떨리는 입술로 울먹이며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주랭랑을 치고 말았고 언제 왔던지 속미 그 친구는 내 눈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그 효자효녀 자식들의 실체를 알았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어쩌면 한 번은 직접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네가 내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 나이 되도록 돈 있는데도 아등바등 아끼며 밥도 변변히 안 먹고 옷도 덜 사입고 병원비도 스스로 부담 안 주려고 하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도 내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는 이미 우리 자식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우연히 네 자식들을 식당에서 봤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네 뒷담화 하는 것을 들었거든. 특히 큰아들이랑 큰사위가
같이 동업한다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작은 아들도 어려운 것 같고 입에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들로 얘기를 하고 유산을 탐내서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데 참 안 되겠다 싶더라고.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만 철석같이 믿으니 마냥 모르는 게 약은 아닌 것 같더라. 그 말에 저는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다 참았던 눈물이 그 말 한마디에 줄줄 흐르며 얼굴을 적셨고 그 친구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적이더니 한 개의 USB를 꺼내 제 손에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네가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병실 CCTV랑 휴대폰으로 찍어놨다. 이거 버리고 싶음 버리고 필요할 때 쓰고 싶음 쓰도록 해. 친구로서 널 위해서 한 일은 여기까지다. 송미의 그 말은 또 다른 현실을 차갑게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실언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를 가진 계획이었고 그 속엔 진심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이 하나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사위며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동하고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팔에 꽃바구니, 손에 과일 장사 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살살거리기 시작했죠. 엄마, 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제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형제들이 있어서 슬픔도 표현 못하고 죄송해요 엄마.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우리 남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좀 어렵던 찰나이기는 해서요.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주가 어설프게 그린 편지를 내밀며 할머니 일어나서 저랑 놀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어른들의 연기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얇아서 이제는 찢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공기처럼 가벼웠고 눈빛 속의 연민은 조율된 감정이었으며 웃음은 계산된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그 애들 앞에 앉은 저는 지긋하게 그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 내놨다. 순간 공기가 멎는 듯 했죠. 네? 집을 왜요, 엄마? 그냥 이제 내놨다. 아니, 엄마, 그 집 가족들 다 같이 모이려고 지금까지 안 파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가족들 한데 모이는 거 그게 제일 큰 기쁨이라 생각했으니까. 제가 말끝을 자르지 않고 또박또박 이어나가자 자식들의 눈빛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지. 믿음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턴 모래성 위에 물 부은 거랑 같더라.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런 걸로 치시면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떠본 거 그거 저희도 배신감 안 느끼는 줄 아세요? 말만 그렇게 했지 저희 자식들 다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진심 진짜 모르겠어요? 모른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더 이상 니들도 내 재산에 대해 김치국 마시지 마라. 그 집한 돈 절대로 너희들 돈이 될 수 없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련다. 자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시고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 그 큰 집에서 북적이길 기다리며 사는 것도 이젠 지쳤다. 그래서 내놨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동안 돈 아깝다고 못했던 거 그거 하며 살 거다. 더는 궁색하게 살지 않겠다. 그리 알아둬라. 자식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보며 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더는 미련도 기대도 부질없는 희망도 제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강남 한복판 비싼 아파트를 정리하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 작지만 아늑한 전원주택 하나 있는 동네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주변엔 조용한 산이 있고 집 옆엔 자그마한 텃밭도 딸려 있어 계절 따라 나물 뜯고 고추 심고 그런 삶을 상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강남집을 내놨다는 말에 자식들은 그 판돈을 어디다 쓸까봐 그랬는지 계속해서 벌떼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집 그대로 놔두면 계속 오를 텐데 왜 파세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수두룩한 곳인데 그냥 놔두고 월세라도 받으세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각자 다른 말을 쏟아냈지만 그 말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이제 더는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죠. 내 재산이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힘들게 모은, 아마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니들이 더 잘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을 니들이 눈독 들이니까 파는 거다.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 앞으로 사남매 모두 서로 보는 일 없이 살면 좋겠다. 나는 너희 안 보고도 살 수 있다 이제. 그 말에 자식들 얼굴은 얼어붙었고 그 후로는 앞다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심지어는 손주까지 데리고 와 어깨 주물러 준다며 비유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수작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뭔가를 들고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뭐 사다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지요. 엄마, 비싼 건 부담되시죠? 이거 마트에서 전날 할인한 치킨인데 괜찮죠? 삼겹살은 느끼해서 안 좋다 하셨으니까 뒷다리살 사왔어요. 질기긴 한데 삶으면 먹을만 해요. 그때는 그런 걸로도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난 그런 거면 돼. 난 입이 싸니까 이런 거면 돼. 늘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과 몸값을 헐값에 내놓은 셈이었죠. 사람은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렇게밖에 안 봐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궁핍하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제 자신을 축소시키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적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수십 년 묵은 은행 창고에서 차곡차곡 쌓아뒀던 숫자들을 꺼내며 옷도 사고 반짝이는 귀걸이며 목걸이도 사고 손에 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가죽 가방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거 사도 될까? 혹시 나중에 아이들한테 줄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한번 질러보니 마치 묵였던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반달이 되어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좀 네 얼굴 같다. 예전은 왜 그렇게 움츠러들었니? 자식들한테 줄 돈 아껴가며 입을 옷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난 그게 늘 안쓰러웠어. 근데 지금은 정말 보기 좋다. 당당하고 멋있고.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자식들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렸고 그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강남 아파트에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느 틈에 소식을 듣고는 집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지금 팔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다 시기가 있는데 아무 때나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더니 매수자에게 계약을 못하게 회박을 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계약이 어렵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내쫓고 심지어는 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벌이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한 뒤 접근 금지,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 자식들 앞으로 전달하니 며칠 후 하나둘 고개를 조아리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물까지 짜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몰라서. 근데 그 대신 차라리 지금 유산을 미리 분배해 주시는 건 어때요? 형제끼리 싸우지 않게 엄마 살아계실 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감생심, 그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손 벌써 잡아 끌 생각은 하지 말거라.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 돈들, 이제는 너무나도 아까워
이제는 다 회수하겠다고요. 말만 하면 삐죽거리던 아이들. 그동안 손바닥 뒤집듯 마음 바꾸고 이제 와서 자식 노릇하겠다며 찾아오는 걸 보니 진심이 아니란 건 불보듯 뻔했고 그럴 바엔 남기긴커녕 되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침 두 아들은 제가 사준 집에서, 그것도 아직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죠. 사정은 간단했습니다. 변호사 통해 등기 이전 거부 통보하고 명도 소송 준비까지 시작했더니 엄마 그건 아니죠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이젠 그 소리가 예전처럼 안 들렸습니다. 딸들 쪽은 더 어처구니 없었지요. 혼수 비용으로 쥐어준 돈, 시댁에는 친정에 돈이 많으니 앞으로 더 가져올 거라며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다닌 정황이 하나둘씩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을 제 살림인 줄 알고 허세나 부리는 딸들. 네가 돈 벌어서 네 시댁 돈 대줘라. 그 집 귀신이 돼서. 딸들은 생전 내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나오니 딸은 울먹였고 사위는 얼굴을 붉혔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연락을 퍼부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문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도 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엔 답장한 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송미는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진짜 괜찮겠어? 이대로 끝내도 돼? 괜히 내가 미안하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먼저 자른 게 아니야. 걔들이 먼저 발로 끊어냈지. 난 이제 그 실을 다시 붙이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연락처를 열고 아들 이름, 딸 이름, 손주 이름 하나하나 삭제해 나갔습니다. 그 글자들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뱀에 물려 정신을 잃었던 그 주말 농장에 친구와 나란히 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살결을 쓰다듬듯 부드러웠고 들판에선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의 봄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고 농작물들을 조심스레 뽑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엔 여기서 피가 났는데 올해는 잎사귀가 참 순하네. 친구가 슬며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놈들 연락은 이제 없지? 나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날 본 건 뱀이 아니었어. 욕심에 눈먼 내 자식들이었지. 이제야 그 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더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란 걸. 그 상처가, 그 배신이 이제는 흙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는 걸요. 자식들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내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